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은 내 몸이 아픈 거지만 치매는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 가족이 누군지,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어딘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더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97만 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의 위험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동네에서 하시는 그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딱 6가지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되는 운동법부터 시작해서 집안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음식을 드셔야 뇌가 건강해지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치매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변하고 길을 잃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단계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6가지 생활 습관 함께 배워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우실 이 6가지보다 훨씬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매가 대체 뇌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걸까요? 여러분의 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 속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오면 이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구가 하나씩 꺼지듯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듯이 뇌 신경세포 사이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20년, 30년 동안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위험할까요? 통계를 보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첫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6배나 높아집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코올이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매일 소주 반 병씩만 드셔도 뇌가 조금씩 망가지는 겁니다. 둘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입니다. 흡연자는 치매 위험이 1.6배 높습니다. 담배 연기가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갑니다. 뇌세포가 굶어 죽는 거죠. 셋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것도 1.6배입니다. 높은 혈압이 뇌 속 작은 혈관들을 계속 손상시킵니다. 미세한 뇌출혈이 반복되면서 뇌 조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넷째,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1.46배 올라갑니다. 높은 혈당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뇌의 당뇨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다섯째,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운동 부족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1.4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뇌로 가는 혈액이 늘어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뇌도 늙습니다. 여섯째, 사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중년까지는 활발하게 지내다가 은퇴 후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 치매 위험이 1.9배나 높습니다. 거의 2배죠. 사람을 안 만나고 말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면 뇌가 쓸 일이 없어집니다. 안 쓰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안 쓰는 뇌도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생각나네요. 70대 중반 남자 어르신이셨는데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5년 동안 집에서 TV만 보고 지내셨대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러다가 부인이 이상한 걸 느끼셨답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고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경도인지 장애 단계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할 때는 머리를 쓰니까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똑같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보고 낮잠 자고 이게 5년 동안 반복됐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양 결핍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치매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인분들은 위 기능이 떨어져서 B12를 잘 흡수 못 하시거든요.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알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요.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상선 문제였던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위험 요인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술, 담배, 운동 부족, 사회 활동 부족,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생활 속에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선택들을 바꾸기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만 눌러주셔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있어요. 3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뇌 혈류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혈액의 20%를 쓰는 대식가입니다. 그만큼 뇌는 혈액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와 영양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빨리 뛰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확 늘어납니다. 뇌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거죠. 마치 말라가던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안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운동을 하면 70대, 80대에도 새 뇌세포가 자랍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서요. 두 번째 비밀은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균이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염증이 뇌에서 계속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뇌세포를 공격하거든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 뇌는 이걸 없애려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염증이 오히려 정상 뇌세포까지 손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식단이 중요해집니다. 녹색 채소, 베리류, 생선 같은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물질들이 뭘 하느냐? 염증을 잡아줍니다. 뇌세포를 공격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도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생기는 찌꺼기예요. 이게 쌓이면 뇌세포의 DNA를 망가뜨리고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항산화 물질이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는 거죠. 마치 집안의 먼지를 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요.
세 번째 비밀은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밤에 주무실 때 뇌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할까요?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 속을 쫙 흘러가면서 찌꺼기를 쓸어내는 겁니다. 하수구에 물을 확 뿌려서 씻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잠을 설치거나 낮잠만 자면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노폐물이 20년, 30년 쌓이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이 청소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자는 게 뇌 청소에 더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 뇌의 예비 능력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통장에 예금이 많으면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생겨도 버티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뇌를 많이 쓰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촘촘해집니다.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뇌세포가 일부 손상되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뇌의 예비 능력입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이런 활동들이 뇌의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같은 나이, 같은 정도의 뇌 손상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이유가 바로 이 예비 능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평생 교육 수준이 높고 복잡한 일을 하고 취미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어도 치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손상을 보상할 능력이 크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비밀은 호르몬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게 뇌로 가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또 BDNF라는 뇌 성장인자도 나와요. 이게 뇌세포의 비료 같은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치매 위험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운동은 뇌 혈류를 늘리고, 건강한 식단은 염증을 잡아주고, 좋은 수면은 뇌를 청소하고, 두뇌 활동은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치매를 막는 거예요. 이제 왜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선택이 뇌를 지키는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6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세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5분이면 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를 보면 주당 35분만 운동해도 치매 위험이 41% 줄어듭니다. 하루로 치면 5분이에요. 어떤 운동을 할까요?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침에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계단이 있으면 더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두 층만 올라가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팔을 크게 돌리는 것, 제자리에서 발을 천천히 높이 드는 것, 전부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뇌 건강 식단입니다. 마인드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녹색 채소를 매일 드세요. 시금치, 상추, 깨씹 다 좋습니다. 하루 한 번은 꼭 드세요. 둘, 베리류를 일주일에 2번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면 됩니다. 마트에서 냉동베리 사다가 아침에 몇 개씩 드시면 돼요. 셋, 생선을 일주일에 1번 드세요. 고등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넷, 견과류를 매일 한 줌 드세요. 호두, 아몬드 5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삼겹살,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세요. 버터,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쓰세요. 과자, 빵 같은 단 음식도 줄이시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알츠하이머 위험이 5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세 번째, 집안일로 뇌를 자극하세요. 청소, 빨래, 요리가 전부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중국 스촨대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를 하려면 순서를 정해야 하고 어디부터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물건을 분류해야 하죠. 이게 전부 뇌 운동입니다. 요리는 더 좋아요.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불 조절하고 이 모든 게 뇌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습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서 양말 신기입니다. 아침에 양말 신을 때 의자에 앉지 마시고 한 발로 서서 신어보세요. 균형을 잡으려고 손해가 자극되고 양말을 신으려고 집중하면서 전두엽이 자극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벽을 잡고 하세요. 또 하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세요. 저녁에 뭐 했고, 오후에 뭐 했고, 점심에 뭐 먹었고, 아침에 뭐 했는지 거꾸로요. 이게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보다 뇌를 훨씬 많이 쓰게 만듭니다. 네 번째,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경로당 가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교회, 성당, 절에 나가세요.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듣고 반응하는 이 과정이 뇌를 엄청나게 자극해요. 친구가 멀리 사시면 전화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손주들한테 전화해서 학교 이야기 들어보세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입니다. 다섯 번째, 만성질환을 적극 관리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높게 나오면 바로 관리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타민 B12와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확인하세요. 60세 넘으시면 이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 낮으면 보충제 드시거나 주사 맞으면 금방 나아집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약 목록을 보여드리세요. 약끼리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오래 드시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오늘 당장 끊으세요. 60세, 70세에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 6년만 지나면 치매 위험이 41% 줄어듭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금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술은 어떻게 할까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이내로만 하세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5분 운동하고, 녹색 채소 먹고, 집안일하고, 사람 만나고, 검진 받고, 담배 끊으세요. 이 6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6가지 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것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운동, 식단, 집안일. 이렇게 한 단어만요. 다른 분들께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위험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어요. 둘째,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 운동, 녹색 채소 먹기, 사람 만나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20년 전부터 시작돼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뇌 속에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로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노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중에서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운동이 제일 쉬워 보이면 내일 아침 집 앞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부터요.
음식이 쉬워 보이면 오늘 저녁에 시금치 한 접시 올리는 것부터요. 사람 만나는 게 좋으면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요. 하나가 익숙해지면 둘을 하고, 둘이 익숙해지면 셋을 하세요. 6개월, 1년 지나면 6가지 전부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쯤이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기분도 좋아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형제자매, 친구, 이웃, 어르신들, 이 영상을 그분들한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링크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도 오늘부터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하려면 어렵고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하면 달라집니다. 같이 산책 나가고, 같이 건강한 음식 해 먹고, 같이 경로당 가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서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5세 할머니셨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치매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정상이셨죠. 그런데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고 시금치랑 나물 챙겨 드시고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3년 후에 다시 검사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 80대에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여러분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운 이 6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타민, B12, 갑상선 호르몬 5가지만이라도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일찍 잡고 없으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 기억하는 것보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셨나요? 계단 오르실 때 허리가 욱신거리는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손주 하나 주시다가 어깨가 뻐근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저는 2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냐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 10분 중 9분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통증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집에서 딱 3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허리, 관절 통증을 관리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사지를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딱 3군데 꼭 눌러줘야 하는 황금 지점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3곳이 어디인지, 왜 그곳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마사지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진통제 한 알 드시고 참으시죠? 아니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통증은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건 증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증상만 잠깐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이에 진짜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 어르신이셨는데 무릎이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 사다 드시고 그것도 안 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고 그렇게 2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서야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미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 있더라고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이게 바로 통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연골이 점점 마모됩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가 변형되기 시작하고 주변 인대와 힘줄도 손상됩니다. 심하면 신경까지 눌려서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통증 주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으시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아요. 몇 시간 만에 통증이 확 줄어들고 그 효과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자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관절 연골의 변성을 촉진시킵니다. 3개월 이내에 반복해서 맞거나 1년에 3회에서 4회 이상 맞으면 습관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허리 통증이 단순한 근육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구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건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엉덩이랑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걷다가 쉬고 또 걷다가 쉬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게 특징이죠. 두 번째, 허리 디스크입니다.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이건 협착증과 정반대예요. 앉아있을 때 더 아픕니다.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어서려고 하시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 이상 관절이 뻣뻣한 조조 강직이 특징입니다. 주로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작은 관절에 좌우 대칭적으로 생기고 열감이나 부기를 동반하죠. 네 번째, 고관절 문제입니다. 이게 특히 헷갈리는데요. 엉덩이 관절인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작 통증은 사타구니나 허벅지 안쪽, 심지어 무릎 안쪽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줄 알고 무릎만 치료하시다가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 통풍입니다. 요산 결정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젊은 분들은 주로 엄지발가락에 생기지만 어르신들은 무릎 같은 다른 관절에도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비슷한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참거나 마사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마사지 방법도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관리하는 보조 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통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짧게 알려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사지가 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냥 주물러서 시원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의학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뇌로 전달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있고 촉각이나 압력을 전달하는 굵은 신경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척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굵은 신경의 신호가 먼저 통과하고 가느다란 통증 신경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빠른 차가 먼저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픈 곳을 문질러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근육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조직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쌓입니다. 마사지는 이렇게 정체된 혈액순환을 다시 촉진시켜서 통증 유발 물질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세 군데일까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기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아주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골반에 붙어 있거든요. 자,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골반을 앞으로 당기기 시작해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골반 전방 경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1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120명을 조사했더니 남성의 85%, 여성의 75%가 골반 전방 경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 허리 통증을 호소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주기만 해도 골반 정렬이 개선되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잡한 치료 없이도 말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심해집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주변 근육과 척추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서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동시에 무릎뼈의 정렬에도 영향을 줘서 무릎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 하나가 긴장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까지 아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어요. 이게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긴장되고 뭉치면 발바닥이 아플 뿐만 아니라 걸을 때마다 우리 몸의 체중 분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에 비정상적인 부담이 가해져요. 더 중요한 건 발바닥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다리를 거쳐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발바닥 근육의 펌프 작용이 이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이 펌프 작용이 활성화돼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여기에는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부위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곳인데 허리부터 등 다리 뒤쪽으로 이어지는 통증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좌골신경통처럼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있을 때 이 부위를 눌러주면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오금 부위에는 혈관과 림프절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하면 다리의 순환이 개선되고 부기도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허벅지 앞쪽은 골반을 바로잡아서 허리와 무릎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발바닥은 전신 순환의 펌프 역할을 해주며 무릎 뒤 오금은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 완화의 핵심 지점입니다. 이 세 곳이 바로 우리 몸의 황금 삼각지대인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실 분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짧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위당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골반 쪽으로 올라가면서 손바닥 전체로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 해주시고 특히 딱딱하게 뭉친 부분이 만져지면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양쪽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을 편하게 쉬시면서 하세요. 숨을 참으면 근육이 긴장되니까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누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을 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양손 엄지손가락을 겹쳐서 발바닥 가운데를 눌러줍니다.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되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발바닥 전체를 두드려줍니다. 탁탁탁 리드미컬하게 20회 정도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발바닥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것도 양쪽 발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관절염이 심해서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공을 앞뒤로 굴려주시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무릎 뒤 오금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뻗으세요. 무릎을 약간만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생각보다 민감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누르다가 점점 압력을 높여가세요. 중앙 지점을 5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놓고 그 주변을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줍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부위를 다 하면 딱 3분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주셔도 좋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3번 정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온찜질을 5분 정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야 더 깊숙이 자극이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마사지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풀린 근육이 다시 굳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마사지만 하고 바로 누워버리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기에는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냉찜질을 해주셔야 해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뜨끈뜨끈하다면 마사지 대신 차갑게 찜질해주세요. 둘째,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압력은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쓸어주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사지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근본 치료가 아니에요.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검사로 염증 수치나 류마티스 인자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나 MRI로 관절 상태를 정밀하게 봐야 해요. 특히 아침에 1시간 이상 관절이 뻣뻣하거나 양쪽 손가락이 대칭적으로 붓는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시 CP 항체 검사로 증상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미리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마사지는 여러분의 통증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완료라고 짧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통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진통제나 주사로만 버티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둘째,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을 하루 3분만 마사지해도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사지는 보조수단입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관리로 지켜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분 마사지가 거창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기 전에 딱 3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3분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무릎으로 계단 오르내릴 때 한결 가벼워지고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할 거예요.
6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7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두세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셨대요. 그분이 이 마사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도 병행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동네 뒷산 등산도 다니세요. 일주일에 2번씩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관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분과 서로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렇게 함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쌓이면 그게 바로 가족 간의 따뜻한 추억이 됩니다.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픈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사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1시간 이상 뻣뻣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조기 진단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3분이라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갔어요. 통증 없이 활기차게 사는 노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으셨잖아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무릎 건강 지키는 운동법, 낙상 예방하는 방법, 골다공증 관리하는 법,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노년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 배운 3분 마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멀쩡히 앉아있다가 일어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아찔했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손발이 남의 살처럼 둔해지고 저릿저릿해서 한참을 주무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것도 다 나이 탓이지 기력이 쇠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피로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우리 뇌세포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 3시간 안에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고작 3명, 약 3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놓치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긴가민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위급한 뇌졸중 증상인지 아니면 그냥 좀 쉬면 나아질 흔한 증상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특히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이른바 미니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아, 괜찮아졌네 하고 더 안심하시다가 큰일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20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 긴가민가 하는 순간에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였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다시는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안면마비나 어지럼증이 정말 위험한 뇌졸중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명쾌하게 구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로 흔히 아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말고도 어르신들의 뇌졸중을 일으키는 정말 무서운 숨겨진 주범들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 뇌 혈관을 팔팔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떤 검사를 미리 받아두면 좋은지 그 실질적인 예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가장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분이 10명 중 3명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3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유증입니다. 뇌졸중의 진짜 무서움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이 아니라 살아남은 뒤에 남겨지는 장애입니다. 통계를 보면 뇌졸중에서 생존하신 분들의 약 3분의 2, 즉 3분 중 2분은 안타깝게도 장기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한쪽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편측 마비가 남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식사나 옷 입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분 1초를 다투며 뇌졸중 증상을 알아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헷갈려서 시간을 허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2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가짜 신호와 진짜 뇌졸중 신호를 명쾌하게 감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고 속이 울렁거려서 응급실에 달려갔더니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이석증은 뇌가 아니라 우리 귀 안쪽, 평형기관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제자리를 이탈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고통스럽지만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발음이 새지는 않습니다. 즉, 어지러운 것 외에는 다른 신경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특히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소뇌에 뇌졸중이 왔을 때의 어지럼증은 양상이 다릅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의 중심을 못 잡고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걸음을 걸으려 해도 비틀거리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짝을 지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100% 뇌의 문제입니다. 절대 이석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안면마비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입이 돌아가고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샌다. 그럼 덜컥 겁이 나시죠. 이것도 둘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이거나 아니면 흔히 입 돌아가는 병이라고 부르는 벨마비입니다. 벨마비는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 둘을 감별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눈썹을 위로 치켜뜨면서 이마의 주름을 한번 꽉 잡아 보십시오. 만약 입은 돌아갔는데 이마의 주름이 양쪽 다 잘 잡힌다? 이건 매우 위험한 뇌졸중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뇌는 얼굴 윗부분은 양쪽 뇌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한쪽 뇌에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 뇌가 도와줘서 이마 주름은 잡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마의 주름이 한쪽은 아예 잡히지 않고 그쪽 눈도 잘 감기지 않는다? 이건 벨마비, 즉 말초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이마 주름이 잡히면 뇌졸중을, 안 잡히면 벨마비를 먼저 의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활한 신호, 미니 뇌졸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증상, 즉 한쪽 팔다리 마비나 발음 장애가 갑자기 생겼다가 5분이나 10분 뒤에
혹은 1시간 안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아졌으니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미니 뇌졸중은 절대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몸의 수도관이 거의 다 막혔다가 운 좋게 잠깐 뚫린 겁니다. 곧 진짜 큰일이 터질 거라는 강력한 예고편이죠.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의 37% 정도가 90일 이내에 진짜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치가 아니죠.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감별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거나 입 주변이 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이마 주름으로 감별하는 법이 가장 유용했다 혹은 처음 알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숫자 1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몇 분이나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도움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뇌졸중의 증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도대체 왜 멀쩡하던 우리 뇌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히고 터지는 걸까요? 제가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도관이 30년, 40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쪽에 물때도 끼고 녹도 슬고 찌꺼기가 쌓여서 구멍이 점점 좁아지겠죠. 이 찌꺼기를 만드는 주범이 바로 어르신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입니다. 높은 혈압이 계속 수도관을 세게 때리면 관이 약해지고 상처가 납니다. 끈적끈적한 혈당과 기름기는 그 상처에 들러붙어 딱딱한 덩어리, 즉 플라크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찌꺼기 덩어리가 툭 터지면서 생긴 피떡이 수도관을 꽉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졸중의 약 80%가 바로 이 뇌경색이죠. 반대로 계속되는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약해진 수도관 부위가 뻥하고 터져버리면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뵈니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잘 조절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생겨서 실려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도 억울해 하십니다. 나는 관리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주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숨겨진 주범은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쿵, 짝, 쿵, 짝. 이렇게 규칙적으로 피를 쭉쭉 짜주죠. 그런데 이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질 못하고 파르르르 떨기만 하는 겁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짜주지 못하고 떨기만 하니까 심장 구석방에 피가 고이면서 웅덩이가 생깁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고인 피는 엉겨붙어 아주 크고 위험한 피떡, 즉 혈전을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거대한 피떡이 심장의 펌프질에 빵 하고 튕겨나가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우리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인성 뇌경색입니다. 심방세동이 더 무서운 이유는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성 심방세동 환자분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 적도 답답한 적도 없는데 내 심장 안에서는 뇌를 공격할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주범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주무시다가 컥 하고 숨을 멎는 분들 또는 옆에서 주무시는 분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놀라신 경험 있으시죠? 이게 그냥 시끄러운 잠버릇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숨을 안 쉬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뚝 끊깁니다. 뇌는 비상사태다 하고 난리가 나죠.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 뇌로 보내려고 우리 몸은 혈압을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즉, 주무시는 내내 혈압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밤 반복되면 혈관은 망가지고 심장에도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특히 이 수면 무호흡증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범, 심방세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환절기에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 위험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초미세먼지도 우리 혈액 속으로 직접 침투해서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댓글에 숨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그 무서운 숨겨진 주범들이 누구인지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차원의 행동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만약에 사태가 터졌을 때 즉각 해야 할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사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행동입니다. 먼저, 만약 내 눈앞에서 혹은 나에게 뇌졸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절대 우왕좌왕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빠르다는 뜻이죠.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삐뚤어지지 않는지 봅니다. E 하고 웃어보시라고 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A는 암스,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에만 힘이 빠져 세우르륵 떨어진다면 문제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도 따라하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간 지체 없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모든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고 한쪽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 좀 쉬어볼까? 손주더러 주물러 달라고 할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행동이었다면 이제부턴 우리 삶에서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릴 예방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과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얀색 과육을 가진 과일 사과나 베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색깔별로 뇌졸중 예방 효과를 봤더니 다른 색깔보다 유독 이 하얀색 과육을 가진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무려 52%나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일 속에 좋은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고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 채소는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일 호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식물성 오메가3이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동물성 오메가3이 피를 맑게 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짠 국물, 젓갈, 튀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죠.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숨겨진 주범들 기억나시죠? 증상도 없이 숨어있는 심방세동이나 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목에 초음파 기계를 대보기만 해도 뇌로 올라가는 큰 혈관, 즉 경동맥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어도 24시간 심전도를 몸에 붙여보는 홀터 모니터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심방세동 부정맥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보는 지단백 검사나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지 보는 TCD 버블 테스트 같은 검사들도 여러분의 숨겨진 위험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실천법들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내 가족, 내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로 실천, 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될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긴가민가 했던 증상들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까봐 제가 20년 진료 경험을 담아 딱 3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마주름은 잡히는데 입이 돌아가거나 균형을 못 잡고 어지러우면 즉시 119입니다. 이것은 벨마비나 이석증이 아닌 뇌가 보내는 위급 신호입니다. 둘째, 혈압, 당뇨 관리 잘하고 계시더라도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방세동 같은 숨은 원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FAST 증상을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는 짠 국물 대신 건더기를 그리고 사과나 배 같은 하얀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피가 통하지 않아도 죽어버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공부하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꼭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지켜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뇌졸중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오늘 간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